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골목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레가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끼익 삐걱. 강만호 회장이 그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78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늘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남색 점퍼와 헐렁한 면바지, 그리고 머리에는 푹 눌러쓴 야구 모자가 전부였습니다. 얼굴은 찬 기운에 붉게 상기되었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면장갑이 씌워져 있었고 그 장갑이 차가운 술의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실제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성수동 일대 상업지구의 상당수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30년 전 그가 투자했던 공장 부지는 지금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꼬마 빌딩으로 변모했지요. 수레를 끄는 그의 겉모습과 실제 신분의 격차는 이 성수동 거리만큼이나 컸습니다. 강 회장의 하루는 폐지 줍는 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계가 아닌 자기 수양의 시간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직에서 은퇴한 후 그는 무너진 체력과 찾아온 고독을 이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시간 동안 1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행위는 걷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신중하고 절제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킬 때부터 그는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그의 검소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수동에 처음 발을 들인 것도 그런 신중함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나는 그 땅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공장들이 떠나고 버려졌던 이 땅에 낡은 빌딩을 짓고 임대료 대신 지역사회의 발전 가능성에 투자했습니다. 그가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손주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5년 전 은퇴식 날,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아직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강 회장은 그때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이웃에게 봉사하고 세상에 빚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겸손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봉사를 택했습니다. 폐지 수레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몰래 운영하는 청소년 장학재단의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레는 단순한 고물 수레가 아니라 희망을 실어 나르는 작은 기금 모금함이었던 것입니다. 골목을 돌던 강 회장은 한 슈퍼마켓 앞에 멈추었습니다.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폐지들을 가지런히 분류하고 주변의 담배꽁초와 작은 생활, 쓰레기들까지 꼼꼼히 주워 자신의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폐지를 주워 담는 그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집중력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청소 용역을 맡은 경비원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어쩜 매일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덕분에 저희 일이 줄었습니다. 강 회장은 모자 아래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도 건강 잘 챙기십시오. 그는 늘 절제된 대답만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그에게 익명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가장 번화한 상가 거리로 접어들었습니다.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거리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가 번영회 건물이 있는 블록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번영회 건물 앞에는 특히 박스 잔해와 폐기물이 많았습니다. 강 회장은 익숙하게 장갑 낀 손으로 잔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건물의 유리창 안쪽에서 날카로운 시선 하나가 강 회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번영회 총무인 박영민 씨였습니다.
박 씨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커피를 마시며 강 회장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낡은 행색이 상가 이미지에 큰 해가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폐지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무거운 수레를 다시 끌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번영회 건물 앞을 막 지나치는 순간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곧 들려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강 회장의 등을 스쳤습니다. 오늘 아침 그의 새벽 루틴은 평소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고독한 봉사가 겉모습만 보는 현대인의 오해와 충돌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등 뒤를 스치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레가 번영회 건물을 막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서보세요, 할아버지. 날카롭고 단정적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수레를 멈추었습니다. 금속 바퀴가 시멘트 위에서 멈추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상가 번영회 총무 박영민 씨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이미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유니폼이 그의 날카로운 인상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강 회장의 낡은 수레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인에 대한 존중보다는 노동의 산물에 대한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폐지 줍는 건 자유지만 이 상가 앞은 미관 지구입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박스 잔해들을 남겨두십니까? 박 총무의 말투는 공손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반말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행색을 보고 이미 상대를 자신보다 낮은 위치로 규정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었던 대기업 회장이었지만 지금 그는 폐지 수레를 끄는 익명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계 박 총무의 공개적인 모욕. 강 회장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였습니다. 총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다 줍지 못한 모양입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바닥에 남아있던 테이프 조각과 작은 종이 부스러기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박 총무는 강 회장의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할아버지, 이 수레 좀 보십시오. 이렇게 너저분하게 끌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우리 상가를 뭘로 보겠습니까? 다들 깔끔하게 장사하려고 애쓰는데 할아버지만 협조를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 총무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상인 몇몇이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 총무는 이 상황을 강 회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어 본보기를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저기, 다른 노인분들은 깔끔하게 재활용함에서만 가져가시는데 왜 할아버지는 굳이 쓰레기통까지 뒤지시는 겁니까? 그리고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이걸 분류하고 계시냐고요? 장사 방해입니다. 제발 좀 부지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사세요. 부지런하게 살라는 말은 강 회장에게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겉모습이라는 두꺼운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모자 아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박 총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늙은 노인의 눈빛이 아닌 수십 년 경륜을 가진 경영인의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총무님, 제가 조금만 더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의 환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폐지는 제가 가진 작은 봉사입니다. 박 총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봉사요? 할아버지, 봉사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봉사는 민폐입니다. 다음부터 여기서 폐지 줍지 마십시오. 이건 경고입니다.
박 총무는 등을 돌려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승리감과 함께 노인을 깔봤다는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수레를 끌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수레를 끄는 그의 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심장 속에서 씁쓸한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겸손이 나를 가렸는데 그 겸손이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를 부르는구나. 강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가 번영회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낳고 있었습니다. 봉사를 계속할수록 그의 수레가 지역 상인들에게 미관을 해치는 존재로 낙인 찍힐 상황이었습니다. 폐지 수익금으로 진행하는 장학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고 멀리 보이는 자신의 소유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빌딩들은 높고 단단했지만 그의 낡은 수레는 낮고 초라했습니다. 그는 신분과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봉사라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박 총무의 적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강 회장은 수레를 골목 구석에 세워두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칙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해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봉사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진 자산과 권한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오해를 풀 수 있는 조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의 고독한 봉사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행동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강 회장은 새로운 결심을 굳힌 단단한 얼굴로 손수레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 갈등은 이제 단순한 노인과 총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과 진심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음번 만남은 폐지 수레 앞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새벽 루틴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이 소유한 강만호 빌딩 관리 사무소 명의로 상가 번영회에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상가 주변 미화 및 폐기물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박 총무에게 자신의 행동이 근거 없는 민폐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상가 번영회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영민 총무는 해당 문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 고작 폐지 줍는 늙은이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것도 관리사무소 명의로. 박 총무는 문서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그는 이 문서가 노인의 치졸하고 끈질긴 보복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자존심 상한 늙은이가 악을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오해를 먹고 최고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강 회장의 낡은 수레가 느릿하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폐지 대신 손에 든 집게로 담배꽁초와 작은 쓰레기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박 총무의 눈빛이 일순간 살기를 띠었습니다. 박 총무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강 회장은 수레를 멈추고 땅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서요. 박 총무의 목소리는 분노로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동요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피로감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총무는 강 회장 바로 앞에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저한테 겁주려고 이런 편지까지 보내요? 당신,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까? 강 회장은 잠시 박 총무의 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박 총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집게를 든 손을 내리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총무님, 저는 조롱할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지역의 환경 개선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 문서는 공식적인 절차였습니다. 공식적인 절차요?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상가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고작 폐지 줍는 사람이 지금 당장 그 술에 치우고 이 동네에서 사라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총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지막 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까지 인격적인 멸시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원칙이 지금 이 순간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폐지를 줍는 것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입니까? 저는 봉사를. 강 회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봉사? 당신 봉사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폐지 줍는 사람이 웬 봉사 타령입니까?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으면 깨끗하게 돈 벌어서 남 도우세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거리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박 총무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강 회장의 손수레를 밀쳤습니다. 쾅! 낡은 수레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안에 쌓여있던 폐지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놀라 멈춰 섰습니다. 폐지들은 바람에 날려 주변 상가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강 회장은 순간적으로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햇빛 아래로 그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모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쏟아진 폐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 총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총무 역시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격렬한 분노가 사라지고 순간적인 당황함과 후회가 스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쏟아진 폐지 더미는 강 회장의 평생 쌓아온 겸손과 절제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굽어 보였습니다. 쏟아진 폐지 앞에서 박 총무는 침묵했습니다. 주변은 갑작스러운 충돌과 정적으로 인해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박 총무가 선을 넘은 행위였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레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의 단단한 눈빛은 이제 결단을 담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폐지들이 바람에 다시 한번 날렸습니다. 그 바람은 곧 진실이 폭로될 폭풍의 전조와 같았습니다. 가을 해가 한 뼘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맑았지만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박 총무와의 격렬한 충돌이 있은 후 강 회장은 나흘 동안 수레를 끌지 않았습니다. 그의 새벽 루틴은 그렇게 멈추었습니다. 빈방의 공허함이 그의 마음속 공허함과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충돌 다음 날 쏟아진 폐지를 직접 주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행위는 늘 평온을 주었지만 그때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흩어진 박스 조각들을 주워 담을 때마다 그의 가슴에 꽂힌 모멸감의 조각들이 다시금 박히는 듯 했습니다. 낡은 모자는 제자리를 찾았지만 그의 머리 위에 쏟아졌던 공개적인 수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의 성수동 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그의 수레가 없었습니다. 박 총무가 원하던 대로 깨끗한 미관이 잠시 유지되었겠지요. 그러나 강 회장은 그 깨끗함 속에서 인간적인 정이 사라진 냉랭함만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근면과 겸손으로 살았는데 그 가치가 고작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고 짓밟혔다는 사실이 깊은 한처럼 그의 노년의 가슴에 응어리졌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 앉아 지난 날을 관조했습니다.
그는 봉사를 시작한 초기부터 철저한 익명성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명료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믿었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몸을 낮춤으로써 순수한 의도로 세상에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박 총무의 행동은 그의 신념에 거대한 균열을 냈습니다. 나의 겸손은 타인에게 오만을 허용했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깊이 숨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낡은 옷과 폐지 수레는 봉사의 상징이 아니라 경멸해도 되는 약자의 표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강 회장의 은퇴 후 일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철저히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 비서, 성수동 상가 번영회 측에 연락하십시오. 조만간 강만호 빌딩 소유주 자격으로 건물주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싶습니다.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호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첫째, 상가 임차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시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역 환경 미화 및 폐지 처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원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복수나 분노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책임감과 재정립의 의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겉모습을 바꾸는 대신 자신이 가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이제 봉사하는 노인의 수준을 넘어 지역을 책임지는 거부의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며칠 후 비서실을 통해 상가 번영회의 회의 소집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통보서에는 강만호 회장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상가 전체에 조용하지만 폭발적인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특히 박영민 총무는 그 통보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폐지 수레를 걷어찼던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모셔야 할 가장 큰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박 총무의 사무실에는 공포와 혼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든 파장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고독한 봉사에서 공동체를 위한 책임으로 자신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세상이 나를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무게와 선한 영향력을 숨기지 않고 바르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는 은은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독했던 지난날의 슬픔을 걷어내고 결말을 향한 차분하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낡은 수레를 끌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역 사회 전체를 짊어질 새로운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마지막 장의 무대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성수동 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의 거리는 한층 더 말끔해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실을 통해 상가 번영회에 소집된 건물주 전체 회의가 끝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회의 이후 성수동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가 주변에는 강 회장 측에서 제공한 깔끔한 디자인의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습니다. 폐지 박스들은 더 이상 길바닥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담 관리 인력이 고용되어 폐지와 쓰레기를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수거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강 회장이 소유한 빌딩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임대료로 충당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새벽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이제 낡은 수레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저 가벼운 산책자의 모습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여전히 땅바닥을 향했지만 담배꽁초나 쓰레기 대신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가 건물주 회의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부는 이웃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박 총무에게 어떠한 보복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 총무님은 이 지역의 활발한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 또한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차분히 말했을 뿐입니다. 그의 온화한 용서는 박 총무에게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총무는 회의 이후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노인이 사실은 자신의 직장과 생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거부가 복수 대신 용서와 지원을 택했다는 사실은 그의 삶의 가치관을 근본부터 뒤흔들었습니다. 박 총무는 강 회장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면목이 없어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총무는 늦은 오후에 상가 주변의 폐지 수거함을 정리하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박 총무의 눈을 피해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왠지 모르게 강 회장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박 총무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강 회장의 새벽 산책 경로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강 회장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 총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회장님의 고독한 진심을 짓밟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 총무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박 총무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총무님,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저의 미숙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침묵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었음을 배웠습니다. 저도 총무님 덕분에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회장의 말은 박 총무의 응어리를 풀어주었습니다. 박 총무는 그날부터 상가 번영회 업무 외 시간에 강 회장의 청소년 장학재단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낡은 옷 대신 인생의 깊은 내공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끝에서 성수동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고독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책임지는 땅을 돌아보는 온화한 순찰이었습니다. 길모퉁이에는 박 총무가 깔끔하게 정리해둔 재활용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지 수레가 사라진 거리는 깨끗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 회장은 자신의 오래된 집 뒷뜰을 정리했습니다. 그 구석에는 낡은 남색 작업복과 모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땀과 봉사가 깃든 낡은 손수레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레의 금속 손잡이를 잠시 만졌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는 수레를 들어올리는 대신 조용히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젠 폐지를 줍지 않아도 세상은 그를 폐지를 줍던 회장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낡은 수레는 더 이상 노동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책임이라는 진정한 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원한 아이콘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검소했지만 이제는 웅장한 존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수레를 뒤로하고 햇살이 가득한 성수동 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거리 위에는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사라진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정이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